안녕하세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웰니스 유키입니다. 웰니스에 대한 제 고민을 공유합니다. 경제적 웰니스는 돈을 많이 버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웰니스의 8번째 이야기로 ISA 계좌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노후소득 3층 구조에서 담당하는 바가 무엇인지, 연금저축이나 IRP와는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과세이연, 손익통산 분리과세, 저율과세가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는지까지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세부 규정과 한도, 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영상에서 제시하는 구조를 먼저 이해한 뒤 본인 상황에 맞는 최신 기준은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SA 제도 개괄, ISA 제도의 취지, 노후 자금 3층에서의 의미, ISA 제도 전체 그림부터 잡겠습니다. ISA는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고 계좌 단위로 손익을 합산한 뒤 만기 이후 낮은 세율로 과세해주는 절세형 종합계좌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개인이 예금 펀드, ETF 리츠, 파생결합 상품 등으로 분산 투자하면서도 세금 때문에 거래를 포기하거나 손익에 따라 복잡해지는 세금 문제를 줄여 장기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노후 소득 3층 구조로 놓고 보면 ISA는 3층인 연금 외소득에서 투자 소득과 관련된 실전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2층의 몸통을 구성한다면 ISA는 3층에서 투자 소득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노후의 자유를 만들어줄 계좌입니다. 특히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처럼 과세 구조가 복잡한 상품, 이자 배당이 반복되는 상품, 중간중간 비율 조정이 필요한 전략에서 ISA의 효율이 커집니다. 반면 ISA는 연금 계좌가 아니므로 연금소득세 같은 초저율 과세를 직접 제공하진 않고 세액공제의 혜택도 없습니다. 대신 ISA는 계좌 단위 손익통산과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기 투자에 대한 구상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ISA 계좌의 종류, 1인명, 신탁형, 중개형. ISA는 운용주체 기준으로 1인명,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뉩니다. 1인명은 금융회사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일임하여 금융회사가 정해진 계약에 따라 운용을 맡는 구조입니다. 투자자가 매매를 직접 지시하지 않고 위험 성향에 맞춰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굴리는 방식입니다. 신탁형은 계좌는 개인 명의로 열리지만 금융회사가 제시한 상품이나 자산 구성 틀 안에서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직접 투자와 위임 운용의 중간에 놓인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국내 주식, ETF, 공모펀드, 리츠 등 다양한 상품을 매매합니다. 이러한 ISA 계좌 중에 제 주된 관심사는 중개형 ISA 계좌입니다. 왜냐하면 ISA의 강점인 손익통산 과세이연을 이용하여 추가 수익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개형 ISA 계좌를 직접 운용하여 다른 계좌의 전략보다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이 이 계좌의 운용 목표가 됩니다. 아래에서는 오로지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개형 ISA의 개설. 중개형 ISA는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나 연금저축처럼 여러 증권사에 동시에 여러 개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증권사를 통틀어 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증권사의 개설이 필요하면 이전 또는 해지 후 재가입 같은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ISA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이면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경우는 ISA 가입과 만기 연장이 제한됩니다. ISA 계좌는 개설 시 만기를 설정하게 되는데 최소 3년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ISA 계좌의 의무가 입기간이 3년이기 때문이며 이를 채우지 못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때 아무리 ISA 계좌를 의무가입 기간 3년만 채우고 해지할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만기는 길게 설정하시길 권합니다. 만기를 짧게 잡았는데 인생 계획이 바뀌면 일이 틀어질 수 있는데 반해 만기가 많이 남았더라도 의무가입 기간 3년만 채우면 언제 해지해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ISA 계좌가 당장은 개설되더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아 ISA 계좌가 일반 계좌로 강제로 전환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개설일 2년 전 혹은 3년 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다가 직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버린 경우에 발생합니다. 만약 개설일 2년 전 혹은 3년 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애초에 ISA 계좌 개설이 안 될 것이지만 작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4월 30일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ISA 계좌가 일단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운용 계획을 세웠는데 종합소득 신고 후 ISA 계좌 부적격 판정이 나게 되면 계획이 꼬일 수 있습니다. ISA 중개형 계좌의 유형은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뉘는데 유형별 차이는 비과세 한도입니다. 서민형은 직전에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일 때 해당합니다. 농어민형은 직전에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농어민입니다.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고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입니다. 서민형과 농어민형 가입 방법은 요건을 충족한다는 서류를 준비하여 바로 개설할 수도 있고 일단 일반형으로 개설한 뒤에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서민형 혹은 농어민형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앞에서 설명한 부적격 사례와 마찬가지로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가입하였는데 직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서 직전에 소득이 바뀐 경우에는 부적격 판정이 나게 될 수 있고 다시 일반형으로 전환될 수 있음은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만 잘 넘어간다면 소득 요건은 계좌 개설이나 만기 연장 시에만 충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운용하던 중 더 이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여도 비과세 한도가 줄어들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만기를 연장할 때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일반형으로 전환되어 버린다는 점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반형으로 전환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좋을지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나을지는 상황에 따라 검토해 보셔야겠습니다. ISA 계좌의 납입과 중도 인출. ISA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고 계좌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이때 연간 납입 한도는 모두 소진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로 2월됩니다. 한편 ISA 계좌에서는 납입금 한도에서 자유롭게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내야 할 세금도 없습니다. 이는 IRP 계좌와 가장 큰 차이점이며 약간은 인출에 제한이 있는 연금저축과도 차별화된 점입니다. 이를 통해 ISA 계좌의 납입금 내에서 필요에 따라 납입과 인출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ISA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진한 납입 한도는 중도 인출 후에도 다시 복구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간 납입 한도와 총 납입 한도 모두에 해당합니다. 만약 금년 1,300만 원을 납입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금년 납입 한도는 납입한 1,300만 원에 대해서만 기준으로 하여 금년 납입 한도는 700만 원이 남습니다. 금년 납입 한도가 1,700만 원 남은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총 납입 한도도 1,300만 원 사용하여 8,700만 원 남습니다. 총 납입 한도가 9,700만 원 남은 게 아닙니다. 결국 남은 납입 한도가 다음 해로 2월 된다는 점을 생각하여 정리해보면 1년차부터 5년차까지 2천만 원씩 한도가 생기고 6년차부터는 한도가 더 생기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계좌를 개설한 당일과 매년 1월 1일에 2천만 원씩 발생합니다. 때문에 납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12월 말쯤에 개설하여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1월 1일이 지나 납입 한도가 4천만 원인 계좌를 만드는 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금을 중도 인출하는 것을 넘어 수익금을 의무가입 기간 전에 중도 인출하려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의 5가지 세제 혜택.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은 중요도의 순서로 과세이연, 분리과세, 손익통산, 저율과세,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과세이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반 계좌와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일반 계좌를 운용하면 매매 차익이나 분배금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 이슈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는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으로 잡히는 구조가 얽혀서 수익 실현 즉시 배당 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만약 미국 직접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 실현된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 반해 ISA 계좌에서는 자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이연시키고 이러한 구조는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합니다.
분리과세 또한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운용한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는 매매 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히는 구조이고,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편입되어 2천만 원을 초과할 시에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인상 같은 계좌 밖의 변수를 만들게 됩니다. 이에 반해 ISA 계좌에서는 자금을 수령할 때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손익통산은 특정 전략을 사용할 때 그 효과가 크게 발휘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수 ETF를 통해 투자하지만 하락장인 경우에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큰 종목들 위주로 구성된 ETF를 보유하여 다시 상승할 때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락할 때에는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를 보유하다가 저점을 찍고, 상승할 때에는 나스닥 100 지수 추종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여 더 큰 상승률로 수익을 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때에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계좌에서 운용했다면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에서의 손실과는 별개로 나스닥 100 지수 추종 레버리지 ETF에서 발생한 수익 전부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냈어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손실과 수익의 차이만큼 과세되며 심지어 당장 과세되지 않고 이연됩니다. 한편 손익통산에서 주의해야 할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ISA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이 손익통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이하게도 국내 개별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은 손익통산에 들어가지만 국내 주식형 ETF에서 발생한 손실은 손익통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는 국내 개별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제도적으로 손익통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수익도 손실도 손익통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투자 계획을 잘못 세우게 되면 국내 주식형 ETF에서는 손실은 손실대로 나고 기타 ETF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그대로 내게 되어 의도치 않는 비용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저율과세는 비교 대상이 중요합니다. 미국 지수 추종 ETF에 대한 비교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양도소득세 22%입니다. 이때 ISA 계좌를 의무가입 기간까지 유지하고 해지하면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금에 대해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보다는 세금이 절약됩니다. IRP나 연금저축에서 연금소득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높지만 사적연금 수령 연간 한도가 1,500만 원인데 반해서 ISA 계좌에는 그러한 한도가 없다는 점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한도입니다. 사실 비과세 한도는 위의 4가지 이점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이득입니다. 200만 원 혹은 400만 원의 비과세 한도는 계좌를 해지할 때 한 번 적용되고 마는 것이라, 이 계좌를 3년간 유지했다면 1년당 수익금 약 66.7만 원 혹은 133.3만 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 줄 뿐입니다. 이는 연간 25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시켜주는 양도소득세와 비교하면 매우 작은 이득입니다. 앞에서는 중요도 순서로 서술했다면 실무에서 적용되는 순서로 다시 서술해보면 운용 단계에서 과세이연과 손익통산, 수령 단계에서 비과세 한도, 분리과세와 저율과세의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ISA 계좌의 해지 시 세금 계산. ISA 세금은 매매하거나 배당을 받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할 때 한 번에 발생합니다. 의무 보유 기간 3년을 유지한 다음 계좌를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이전 해지의 경우 먼저 계좌에 있는 모든 상품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뒤 계좌 해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손익통산은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액이 비과세 한도 200만 원 혹은 400만 원 넘으면 초과 금액의 9.9%의 분리과세분을 공제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ISA 계좌는 일반 계좌로 전환됩니다. 원하면 그대로 다시 상품을 매수하여 운용할 수도 있고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 보유 기간 3년을 유지하였고 만기를 짧게 설정한 바람에 만기가 되어서 계좌가 자동 해지되는 경우라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이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좌 내의 상품을 매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아직 매도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도 ISA를 처음 개설할 때 만기를 먼 미래로 설정해두길 권합니다. ISA 계좌를 해지한다면 연금 이전 서비스를 신청할지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ISA 계좌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금액만큼 IRP 계좌 혹은 연금 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로 이전하는 금액은 IRP 계좌 혹은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 한도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로 이전하는 금액의 10%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 추가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근로소득 외소득이 있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종합소득 4,5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금액 이하에서는 16.5%를 세액공제하며 기준 금액을 초과할 시 13.2%를 세액공제합니다. 내용이 복잡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급여 6천만 원인 사람이 일반형 중개형 ISA 계좌에 3년 동안 3천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에서 2천만 원의 수익을 보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에서 800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의무가입 기간 3년을 채우고 ISA 계좌를 해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금년 연금저축에 1,100만 원을 최초 납입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ISA 계좌 해지 시 손익통산을 적용하여 1,200만 원의 수익금 중 비과세 2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에 대해 9.9% 분리과세인 99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면 이 계좌의 잔액은 4,101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전부 연금저축펀드에 이전하기로 신청했다면 이 사람은 이 금액의 10%인 410만 1,000원을 세액공제 추가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세액공제 추가의 한도가 300만 원이므로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 세액공제는 연간 세액공제와는 별개이므로 이 사람은 연금저축에 납입한 1,100만 원 중 6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총 900만 원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최종 계산된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이 사람의 세액공제율인 13.2%를 곱하여 118만 8천 원이 됩니다. 이때 연금저축펀드의 재원을 분석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900만 원이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4,301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4,301만 원은 언제든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의무보유기간 3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수익금을 찾기 위해 계좌를 해지하면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세금이 해지 시에 일시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래 과세되어야 했던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ISA 계좌에 3년간 6천만 원을 납입하였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여 1년 차에 500만 원 수익, 2년 차에 1,000만 원 수익, 3년 차에 1,500만 원 수익을 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년 의무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게 되면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수익이 해지하는 때에 발생한 것으로 처리되어 3천만 원에 대해 배당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일반 계좌에서라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기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건강보험료도 오르겠습니다. 더 어려운 예시로 만약 ISA 계좌에 3년간 6천만 원을 납입하였고 코덱스 미국 나스닥 레버리지 ETF에서는 1년차 1,000만 원, 2년차 2천만 원, 3년차 3천만 원 수익을 받고 타이거나 스닥100 ETF에서는 1년차 400만 원, 2년차 800만 원, 3년차 1,200만 원 손실을 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3년 의무 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게 되면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아서 수익 6천만 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는 덤입니다. 결국 ISA 계좌에서 수익금을 인출하는 데에는 IRP나 연금저축을 압도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때문에 ISA에서 중도 인출한다면 납입금 한도 내에서만 인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의무보유기간 3년을 유지하지 못하였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계좌가 해지되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애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등이며 세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저의 결론. 저는 ISA 계좌를 매우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워낙 세제 혜택이 많고 투자의 제한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 미국 직접 투자를 일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설명서 ISA 계좌는 노후소득 구조 3층의 투자소득의 전략계좌라고 설명하였는데 저는 ISA를 3년의 의무유지 기간이 끝날 때마다 해지하여 전액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여
2층을 강화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도 제가 주로 투자하는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ISA 계좌를 운용할 때에는 때에 따라 레버리지 종목을 보유하여 수익률을 더 키우기 때문에 ISA 계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반 계좌,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절세계좌에 대해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웰니스 유키였습니다.